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간편식이 워낙 다양하게 나오면서 쉽고 빠르게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이용들 많이 하시죠. 이 전자레인지를 처음 발명한 게 미사일을 만들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이 전자레인지가 저렴한 가전제품이 됐지만 처음에는 아주 비쌌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우리의 식품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전자레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자발적으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들도 많지만 어쩌다 보니 혼자 사시게 되거나 직업 환경,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런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죠.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다양한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친숙한 가전제품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공부왕 이종훈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자레인지는 집에 이제 하나씩 다들 있으신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뭐 대부분의 가정에는 있고 자취생의 필수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엌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고 편의점마다 있으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보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자레인지에 대해서 좀 가치를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 전자레인지를 가리켜서 20세기 이후에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생각해보면 불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넣으면 굉장히 뜨거워지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뭘로 달구는 거야 저게? 불의 발견에 비견할 만하다라고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전자레인지 달구는 건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기파로 이제 달구는 건데 이제 전자레인지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게 1947년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전자레인지가 1947년에 미국의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는데 참고로 이 레이시온이라는 회사는 우리 일반인에게 유명한 제품도 만듭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제품, 이런 미사일들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고 한마디로 방위산업체예요. 방위산업체가 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어요? 우연이죠. 정말 우연히. 의도한 게 전혀 1도 없이 정말 우연한 계기로 만들게 됐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이온사가 이제 영국 정부, 미국 정부, 연합군 등등으로부터 독일군의 잠수함과 비행기들을 격퇴할 수 있는 새로운 신형 레이더 기술을 개발해달라라는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차 대전 중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독일 비행기들의 폭격으로 인해서 독일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레이더 기지가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5천여 명의 연구팀이 이 작업에 매달렸다 그래요. 레이더라고 하는 건 적이 침투해 온다 하면 그렇게 적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적의 비행 물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죠. 당시 연구팀의 핵심 인력 중에 한 명이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퍼시 스펜서는 강력한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마그네트론, 그러니까 자기장을 활용해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드는 진공관 형태의 이 마그네트론을 이용해서 신형 레이더 개발을 하는 작업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퍼시 스펜서는 이 마그네트론 관련 연구를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1945년 어느 날 퍼시 스펜서가 마그네트론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마그네트론이 있는 그 진공관이 있는 연구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잠시 이제 기계를 돌려놓고 켜놓고 자기는 좀 쉬면서 초콜릿 바를 먹으려고 에너지바 같은 초콜릿 바를 먹으려고 초콜릿 바를 주머니에 넣고 가요. 기계를 켜고 이제 잠깐 지켜보다가 휴식 시간이 돼서 자기가 좀 의자에 앉아서 양복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 바를 꺼내려고 손을 넣는데 이 초콜릿 바가 다 녹은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왜 이 단단한 초콜릿 바가 다 녹은 거야? 라고 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다 녹았어. 나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다 버렸어. 그러니까 동료들이 나도 저번에 사탕 가져갔다가 그랬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왜 녹았는지. 그래서 퍼시 스펜서가 왜 녹았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마그네트론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마그네트론 튜브 옆에 다음 날은 팝콘을 들고 가봐요. 근데 팝콘이 팍팍 튀면서 튀겨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뭐냐라고 해서 다음 날에는 이건 안 되겠지 해서 주전자에 물을 담고 그 안에 달걀을 넣어서 들고 가요. 그리고 마그네트론 튜브 옆에다가 그 주전자를 놔 봅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는데
달걀이 폭발을 해서 주전자 밖으로 튀어나와서 얼굴에 달걀이 다 튀어버려요. 아하. 그래서 옆에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막 화를 내는데 예. 퍼시 스펜서는 유레카를 외칩니다. 아. 마그네트론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 전자기파가 초콜릿바, 팝콘, 달걀에 영향을 줬다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이게 그러면 인체에는 해를 안 준다는 뜻인가 봅니다. 인체에는 초창기 제품은 인체에 해를 줬어요. 강력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기준까지 마이크로파, 전자기파를 떨어뜨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초창기 제품이라는 게 1950년대 나온 제품 얘기합니다. 네. 5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제품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대한 괴담이 있죠. 전자레인지에 음식물을 돌리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더라. 네. 혹은 발암 물질이 나온다더라. 이게 다 괴담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고 예. 의학계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퍼시 스펜서가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먹거리들도 충분히 이 전자기파로 데우거나 뜨겁게 만들거나 네. 튀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혼자서 마이크로파가 나오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금속 상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회사에서 연구원이 이거 하고 있으면 회사에서 야, 너 뭐 하냐? 이러잖아요. 그걸 A원사가 물어요. 너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네. 이제 퍼시 스펜서가 설명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그걸 곰곰이 듣다가 그 회사는 지금 레이더 만들어야 되는데 예. 2차 2차 대전 후반 마지막 45년 종전 직전에 이 회사가 하루에 뭐 2,700대 가까운 레이더를 생산했다 그래요. 근데 예. 이제 굉장히 뭐 많은 레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핵심 인력이 이 회사가 볼 땐 딴짓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설명을 듣는데 그럴 듯해요. 그거 계속 연구 진행해. Keep going. 계속해라고 해요 회사에서. 야. 그리고 1945년 8월에 레이시온사가 미국 특허청에다가 이 퍼시 스펜서가 만든 이 정말 특이한 조리기구에 대한 특허를 얻습니다. 진짜 신기했겠어요. 불도 없이 네. 고기가 익다니. 너무 흥미로워서 그래서 1947년에 레이시온사가 드디어 세계 최초의 전자레인지를 출시를 하고 이 제품명을 정해야 되잖아요. 제품명을 정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물건의 이름을 레이더의 거리를 측정하는 레인지를 합친 레이더 레인지로 정합니다. 지금의 전자레인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름. 그러네요. 주방기기인데 레이더 레인지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전자레인지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선 전자레인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네. 일본에서 처음 전자레인지라고 불렀어요. 일본에서 처음 전자레인지를 만들 때 이름을 이 레이더 레인지 첫 제품이었던 이 레이더 레인지에 레인지를 따와가지고 전자레인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도 전자레인지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발명품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광고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대형 레스토랑에서는 한두 개 정도 사주고 전혀 팔리지가 않았어요. 많이 비쌌어요, 초긴?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5,000였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60,000, 우리 돈으로 8,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당시에 $5,000는. 네. 근데 비싸기도 비쌌지만 예.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땐 얼마나 컸는데요? 높이가 1.8m. 와. 그리고 무게가 340kg. 무슨 뭐 캐비닛 같은 냉장고보다 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크고 무거운 제품을 부엌에 넣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네. 이런 시장의 반응이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냉담한 반응이 계속 나오자 레이시온사가 굉장히 실망을 크게 합니다. 이거 왜 안 팔리지? 세상에 내놓으면 대박 칠 줄 알았는데 안 팔리니까 문제를 분석한 끝에 레이시온사가 문제는 우리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이더와 미사일을 만들던 회사가 주방기기 시장에 대해서 알면 뭐 얼마나 알고 주방기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냐. 그냥 우리가 하던 일 계속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그냥 우리 특허 라이선스를 주자. 그리고 그 회사가 제대로 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는 라이선스 비용을 챙기자. 이건 분명히 획기적인 발명이니까 라이선스 비용이 크게 들어올 거다. 네. 라고 해서 그때 라이센스를 받아간 회사가 타판이라는 회사였는데 타판이요? 예, 회사가 타판이라는 회사도 크기를 줄이고 가격을 줄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레이더 레인지의 줄임말인 RL
레이더 레인지 원이라는 이러면 제품을 1955년에 출시를 합니다. 참. 근데 그래도 가격이 비쌌어요. 대당 가격이 $1,295. 지금 가치로 하면 우리 돈 한 2천만 원 가까이 해요. 여전히 높은 가격의 장벽 때문에 판매는 저조했고 라이센스 비용도 생각보다 발생하지 않으니까 레이시온사가 굉장히 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예 안 되겠다. 사업을 접자가 아니라 아예 안 되겠다. 이거 아예 우리가 주방용품이나 주방기기를 만드는 회사를 하나 인수하자. 라고 해서 주방기기와 세탁기를 만들던 아마나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립니다. 1967년에. 예. 그리고 제품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데 2년 뒤에 1969년에 크기도 훨씬 작고 가격도 한 $458 정도 되는 제품을 내놓기 시작해요. 네, 69년에. 예, 그래도 잘 안 팔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좀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게 1970년 당시에 전 세계 전자레인지 판매량이 한 4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 4만 대 대부분은 아마나사에서 나왔죠. 네, 좀 작아졌나 봐요 이제.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컸어요. 근데 1970년대로 오면서 레이시온사의 특허권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이시온사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방위 사업체 회사가 리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리튼이 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리튼은 레이시온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았어요. 저거 너무 커. 그렇죠. 저걸 작게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세로로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레이시온은 이 제품 자체를 오븐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니까 오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븐 화덕처럼 세로로 높게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로를 낮추고 가로로 넓게 만드는 생각을 리튼이 했어요. 그리고 가로로 만들고 폭도 자그맣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옆으로 이렇게 퍼진 사각형의 전자레인지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아래 위로 높아봐야 뭐해요? 굴뚝도 아니고. 레이시온은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오븐이라고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오븐이니까 높게 만들어야지. 굴뚝은 필요 없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72년 리튼이 전자레인지 2종의 전자레인지를 출시를 했는데 대당 가격이 $349, $399까지 떨어집니다. 여전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모습이 작아지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저거 우리 집에 놓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컬러 TV가 등장했는데 컬러 TV 가격이 $500였거든요. 더 비쌌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대한 가격 저항감도 상당히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그러자 이제 원적격인 아마나도 리튼 모델을 똑같이 만들기 시작했고 따라 만들기 시작했고 주방 가정용품 전문 회사인 월풀, 일본의 샤프 등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의 전자레인지 규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생산과 판매량이 1972년 리튼이 전자레인지 새로운 형태의 전자레인지를 내놓은 지 3년 지난 1975년에 1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크기가 좀 작아졌더니 사람들이 사는 모양이에요. 크기도 작고 가격도 싸고.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이유는 딴 데 있었어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자레인지를 왜 사죠? 우리가? 음식 데워 먹으려고요. 그렇죠.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거나 뭐 전자레인지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냉동만두나 즉석밥이나 소세지 같은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음식, 전자레인지용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사잖아요. 근데 1970년대 전자레인지 시장에는 전자레인지만 있었지 그런 제품들이 없었어요. 그래요? 음식을 데울 수는 있었어요. 데워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핫도그라든지 빵 같은 걸 데워 먹는 용으로 쓸 수 있는데 데워 먹는다고 해서 뭐 500만 원씩 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전자레인지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데워 먹을 식품도 별로 없었고 전자레인지용 식품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때문에 전자레인지 시장이 성장하려면 전자레인지용 먹거리가 필요한데 이 일을 해낸 사람이 작년 10월 7일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발명가 로버트 시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로버트 시프만이라는 사람이 식품회사에서 원래 제빵기기 개발자로 일하다가 전자레인지용 팝콘과 파이, 오트밀 등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회사를 옮겨가지고 1971년에 자신이 생각했던 팝콘, 파이, 오트밀을 만들고 또 심지어 전자레인지용 디저트 수프까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978년에는 아예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려서 전자레인지용 음식 개발, 식기 개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전자레인지 보급에 굉장히 앞장을 섰거든요. 이런 식품업 덕분에 전자레인지용 먹거리들이 식품회사들이 생산하고 세상에 쏟아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 먹거리들을 먹기 위해서 전자레인지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먹어보니까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먹어보니까 되게 간편하거든요. 네. 불 피울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손이 가는 것도 아니고 조리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시프만을 가리켜서 전자레인지 상용화의 아버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데 이분은 전자레인지를 만든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팝콘 이런 것들을 만든 분이에요. 예. 근데 전자레인지 보급화와 상용화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프만과 더불어 전자레인지의 상용화와 보급화에 일조한 숨은 공신은 네. 다름 아닌 일본과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기서 한국이 왜 나와요? 한국, 일본과 한국의 가전 회사들이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네. 저가에 하지만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일본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갔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은 저가의 고품질, 소위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전자레인지를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97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99%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1971년에는 전체 미국 가정의 1%만 전자레인지를 갖고 있었어요. 71년에는 네. 그럼 미국에서는 전자레인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85년을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80년대를 지나서 86년부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미국 가정의 비율이 25%에 달하거든요. 예. 이제 사회에서 전자레인지를 쓰는 가구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10년 만에 미국 전 가정이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형태가 됐는데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 시기가 한국 기업들이 전자레인지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시장에 진입해서 또 판매했던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예. 이때는 우리나라가 가전제품 적절한 거는 싸게 잘 만들던. 네. 특히 그런 전자레인지가 때잖아요, 아주 그죠? 고급 기술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말레이시아가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걸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거였으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 1978년에 전자레인지를 처음 만들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최초로 이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네. 이때 대당 가격이 39만 4천 원이었다고 하는데 야. 당시 한국 노동자 1인당 평균 월급이 21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39만 원짜리 전자레인지는 비싼 전자레인지인데. 그 당시 뭐 노동자 월급을 감안하면 팔래야 팔 수 없는, 팔릴 수 없는 그런 가격의 제품이었는데 그래서 1979년 한국의 전체 전자레인지 숫자는 400대가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삼성전자, 금성사 등은 그러다 보니까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80년대 후반에 한국 경제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1988년에 LG전자의 전신이죠. 금성사가 210만 대의 전자레인지를 미국 시장에 팔아서 미국 시장 점유율 19%를 달성하면서 점유율 1위에 올라서거든요. 예. 1995년에는 삼성, LG, 대우 같은 한국 기업들의 전자레인지 생산량이 일본의 샤프, 파나소닉 등 일본 전체 업체의 생산량을 넘어서게 되고 삼성과 LG가 번갈아 가면서 북미 판매 1위,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만큼 주력 수출 상품이었어요. 돈을 여기서 벌었군요. 네, 덕분에 한국산 전자레인지는 8, 90년대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규제 단골 손님이었죠. 뭐만 하면 덤핑이었어요. 예. 하지만 전자레인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TV 등 다른 산업에 조금씩 자리를 내주다가 지금은 좀 많이 잊혀진 효자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 시장 아직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선진국들 가정에는 하나씩 다 있을 거고 우리처럼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좀 이제 필요하겠네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필요해요.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전자레인지,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제품 보급률이 미국의 1970년대 초에 머물러 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가 많이 요즘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2013년에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5%밖에 안 돼요. 베트남 같은 경우 2008년에 전자레인지 보급률이 16%로 15%를 돌파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은 전자레인지 시장이 넓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자레인지 전 세계 시장 규모를 2020년에 12조 2천억으로 보고 2031년에는 22조 2,500억 원 규모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전자레인지라는 효자 상품을 포기하기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인구 많은 나라들은 좀 더 보급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경제 성장의 80년대 9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준 발판 중 하나가 이 전자레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그 방위산업업체에서 일하던 그 발명가가 우연히 뭔가가 녹아버린 걸 보고 이게 뭔가라고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한 호기심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공부왕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사업이나 비즈니스라고 하면 복잡한 것 같지만 굳이 이 모든 사업 모델을 요약하면 아프거나 허전하거나 그런 곳을 긁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게 결국은 비즈니스일 텐데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이 그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고 있답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그런 해외 사례들을 재미있게 좀 들어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외로워하죠. 네. 점점 더 여가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더 외로워하고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당연히 사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걸 할지는 궁금합니다. 정말.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요. 뭐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족이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팩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행안부가 지난 8월에 발간한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은 예. 1인 가구 비중이 이 조사한 이후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 40%가 1인 가구예요, 이제? 네, 946만 1695세대라고 하는데요. 예.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가장 많았고요. 18.6%. 이거는 사별이죠. 네. 같이 사시다가. 그리고 예. 60대가 17.8%, 그리고 50대 17.1% 순이었는데요. 네. 60대, 70대 이상은 이해가 가는데 50대는 왜 이렇게 1인 가구 비율이 높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직 사별할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네, 이혼이거나 애초부터 독신이거나 네,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서로 떨어져서 살 수도 있고요. 주말 부부일 수도 있고. 네. 음. 그래서 1인 가구의 외로움을 조합해 보면 노년층이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로움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공통점으로 느끼는 것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그리고 친밀한 애착 관계의 대상이 없을 때, 네. 그리고 본인이 존중받지 못할 때라고 하는데요. 요 세 가지를 좀 해소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찾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 이런 서비스를 말할 텐데요.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허그라는 이벤트를 길거리에서 좀 종종 보셨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프리허그, 그러니까 공짜로 누군가를 안아줍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안아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프리허그가 프리가 아닌 돈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로 바뀌어서 성업 중입니다. 일종의 이제 커들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커들은 허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커들 비즈니스가 종류별로 매우 다양하게 이제 성업 중에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커들리스트.com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이 플랫폼은 포옹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과 그래서 이제 포옹 전문가가 있고요. 포옹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머나. 위한 플랫폼이에요. 안아주는 것도 잘 안아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야, 저분은 정말 네. 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커들리스트도 인증을 받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인증받은 커들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지금 수강생, 교육 중인 커들리스트다라고 해서 초보 커들리스트 이렇게 각각의 그 커들리스트 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 커들리스트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시간당 $100에서 $200까지 와.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시간당 15만 원에서 한 네. 30만 원 육박하는.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객의 집을 방문하거나 네. 또는 커들리스트 집에서 이제 그 방문을 해서 그 고객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고객이 건데요. 찾아와도 되고 방문해도 와달라면 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네. 좀 불안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불안 요소 때문에 이 커들리스트의 프로필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인증한 커들리스트라는 것과 예. 그리고 각각 커들리스트들이 수료한 그 교육 과정들, 뭐 심리 치료나 명상 전문가인지 또는 뭐 ASMR을 주로 활용을 해서 위로를 해주는 커들리스트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 프로필이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와서 다 안아주는 게 메뉴의 전부가 아니라 네, 그냥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든가. 네.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요.
얘기를 통해서 들어주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면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안아주는 과정은 반드시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커들리스트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윤리 강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걸 굉장히 서비스의 차별화로 내세우고 있는 그 커들 센츄어리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이별이나 실연, 실직 이렇게 최근에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나 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겁이 많은 사람들 등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커들리스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커들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되기도 많다고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이 어필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 소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대면 소통이 줄어들면서 스킨십이 그만큼 많이 줄었는데요. 이 스킨십이 줄어들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릴 때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을 많이 받은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고 예. 그리고 스킨십이 좀 부족한 노인은 더 외로워하면서 일찍 사망한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독한 이방인의 산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예. 외로움은 현대인의 질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할 정도로 앞으로는 외로움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나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제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서비스들은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이 외로움도 꽤 고통스러운 거고 그런 건데 그동안 이걸 치료해주는 혹은 달래주는 보충해주는 등의 서비스나 상품은 별로 없었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거 노인의 말동무가 되어준 해피톡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최근에 등장을 해서 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해피톡스라고 하는 거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서비스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이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한 플랫폼인데 주 고객층이 독거 노인이 아니라 독거 노인을 걱정하는 자녀와 손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있어서 예. 연로한 부모님이나 할머니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는데 마음은 계속 마음은 쓰인다 계속 이거죠. 쓰이고 그래서 가족들을 대신해서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전화로 말동무가 되어주는 서비스를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씁쓸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영혼 없이 그냥 뭐 5초, 10초 이렇게 안부 전화로 하고 끊는 것보다는 비용을 내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정기적으로 통화를 해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의 또는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로해주는 어떤 한 방법이다라는 네. 거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거는 서비스가 전화만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에 $99를 내면 네. 총 4회 네. 한 번에 30분씩 전화를 해주는데요. 이것도 그냥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 전화를 해서 30분 이상 통화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황도 여쭤보고 예.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할 그들만의 말도 라포르가 이제 있네요.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나 횟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자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노인을 위한 뭐 이런 산업을 뭐 실버테크, 에이지테크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미국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1,380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약 3억 3,800만 명 정도로 보면 네. 4%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점점 높아질 거라고 예상해 보면 독거 노인을 위한 외로움 해결 비즈니스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0분 전화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한 4만 원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외로움을 달래주는 다양한 비즈니스들은 주로 지금까지는 고령층들을 타겟으로 삼은 비즈니스 같은데 네. 젊은이들 외로움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사이드워크 토크라고 하는 이 단체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하게 참여하는 일종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단체의 트래시 더블이라고 하는 감독은
4천 건의 좋아요보다 4명의 실제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예. 걸 강조하면서 You talk, we listen. 그러니까 당신은 얘기하세요. 우리는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워크 토크라고 하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네. 길거리에 앉아서 의자를 놓고 당신의 얘기를 들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옆에 가서 자신의 얘기를 15분 동안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15분 동안 무료로 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잠깐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들, 예. 어제 상사 때문에 상사한테 질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인, 홈리스, 뭐 학생이나 주부들, 뭐 굉장히 이 층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외롭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의 얘기를 함께 걸으면서 또는 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외로움이라는 것이 질병으로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 사망률을 높이거나 우울증, 뭐 불안이나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들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외로움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원봉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이 프로젝트는 3년 만에 15개국 50개 도시에서 야. 확산돼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프리 허그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프리 리슨. 프리 리슨이죠. 그냥 앉아서 들어주는 것. 고개를 끄덕이면서 야. 공감해주고. 네, 그런가 하면 아예 함께 산책해 주는 걸로 돈을 버는 회사도 있습니다. 척 메카시라고 하는 예. LA의 무명 배우가 자신이 일거리가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외로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함께 산책을 해줘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피플 워커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네. 그리고 나는 같이 산책해준 사람이다라는 걸로 1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고객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 장소가 산이어도 좋고 네. 동네여도 좋고 뭐 도시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약하면 오신다는 거죠. 같이 네. 산책해 줄 분이. 네. 예. 그래서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고객과 나눈 그 대화 내용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면서 고객한테도 안심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약 손님이 이렇게 줄을 서게 됐는데요. 세상에. 혼자는 못하겠다. 더 이상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해서 찾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그래서 보수는 1마일에 그러니까 약 1.6km에 $7를 받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미터기로. 네. 네. 그래서 혼자 살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잠깐 산책할 때 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이 피플 워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야. 주 고객층이 30대랑 4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싱글 분들이 가장 이 피플 워커를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아예 이 피플 워커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걸어주고 그 말 들어주고 하는 게 굉장한 서비스인 거네요.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래서 주말에 하겠죠. 부장님들이 그렇게 같이 등산 가자고. 네. 가족이 야.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만큼 없는 거겠죠.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직원들이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네. 굉장한 비용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치르고 커피 있는 사주면서 겁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밥 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최소한 비용은 좀 지불하셔야 네. 된다는 거. 네. 그런가 하면 렌트 어 프렌드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친구를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약 60만 명 이상의 친구들이 대기 중에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대체 가족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엄마가 필요하면 시간당 $40에 밥을 해주고 각종 잔소리와 충고, 조언 이런 진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에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나이대도 50대에서 70대 다양한 연령대의 엄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50대 엄마가 필요해라고 네. 하면 하면 50대의 친구를 선택을 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정말 엄마처럼 나한테 해주기를 원한다. 해줘라. 네, 그럼 와서 해주는 거예요? 밥도 네. 해주고 잔소리도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도 세상에. 돈 내고 듣는 거죠.
이 서비스는 이용료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시간당 $10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도 당사자들끼리 금액을 깎거나 늘리거나 하고 조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연을 함께 가거나 예. 직장 상사 역할로 조언을 해줄 친구. 그러니까 직장 상사한테는 조언을 구할 수는 없지만 상황극을 통해서 뭐 당신이 상사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아니, 거를 상사를 돈 주고 불러요? 상사 역할을 해줄 만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친구로 이제 부르는 거죠. 아까 그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산책해 주는 게 네. 사실은 돈 받고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 주변에 계신 그 부장님들 그거 부하 직원들한테 그거 공짜로 요구하지 마세요 말씀드렸는데 네. 금방 상황 달라지네요. 잔소리하고 네. 조언해주고 상사 역할을 해주는 것도 돈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뒤집어 말하면 서로 회사 나가서 네. 서로 그렇게 하는 얘기를 게 잘 들어주는 것만도 기브 앤 야. 테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곳에 한 곳에 모여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툭탁툭탁 하는 게 네. 실제로는 짜증나고 지루하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싶지만 그 하루하루를 그냥 어찌 보면 유료 서비스 받아야 되는 걸 서로 채워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어난 공유 오피스나 예. 공유 오피스형 카페 등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혼자 또는 소수로 일하는 작은 기업들이 겪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 세계적인 오피스 트렌드도 이렇게 공유 오피스로 되는 것이 그들도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을 다양한 비즈니스로 등장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하는 것이 사업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도 은퇴하시고 혼자 사무실 내신 분이 곧 그 친구 사무실로 들어가더군요. 네. 월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침에 가서 아무도 없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 그런 외롭기 말씀. 때문입니다. 예. 네.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이디어도 많이 쏟아지겠네요. 예.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30분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